대장암에 걸리셨던 김진호 씨, 위암으로 고생하신 정혜숙 씨. 암을 한번 겪으신 분들은 암보험이 더욱 절실해집니다. 그래서 AIA는 만들었습니다. 암에 걸렸어도 가입되는 암보험을. 비형 간염으로 고생하는 김주엽 씨, 큰 수술을 겪은 김홍 씨, 큰 병을 앓았거나 지병이 있으신 분도 암보험을 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AIA는 만들었습니다. 병을 앓았어도 가입되는 암보험을. 이제 AIA 생명이 암보험의 문턱을 낮춥니다. 지병이 있어도, 수술을 받았어도, 심지어 암을 앓았어도 간편 심사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한 AIA 생명 무배당 꼭 필요한 암보험. 암보험 들고 싶을 때 들 수 있도록 지금 전화해보세요. 080-364-5000.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렇게 뵙게 되었는데요.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네. 그래서 자녀 교육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신 부모님께 제가 격려의 박수를 드릴게요. 예,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이 학부모 역량 개발의 어떤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 자녀 지도에 있어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칭찬과 꾸중인데, 지난 시간에 칭찬의 의미와 목적, 또 칭찬의 원리 중에 개별의 원리까지 살펴봤죠. 자, 오늘 시간에는 이어서 나머지 칭찬의 원리와 또 실제 그 칭찬을 하는 과정에서 꼭 포함해야 할 그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꾸중의 원리와 실제, 그리고 남은 시간 초등학교 저학년 지도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사회성과 책임감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한데 왜 이런 책임감과 사회성을 길러줘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칭찬에는 언어적 칭찬과 비언어적 칭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또 우리가 칭찬 그러면 아이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뭔가 이렇게 승인해주고 하는 행동들도 넓게 보면 칭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칭찬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 존중받고 싶은 욕구, 뭔가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채워주는 중요한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삶을 활기차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칭찬이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특히 우리가 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 있어서 칭찬이 왜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바로 그 아이들의 인정받고 싶은 이런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기분 좋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아이들이 칭찬을 받게 되면 어떤 자신감이나 자존감 등 이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육성해 주는데도 아주 그 중요한 토대가 되고요. 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언어와 행동이 무엇인지 이걸 판단하는 그런 그 준거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이러한 그 칭찬은 어떤 행동, 어떤 특성이 좋은 행동, 좋은 특성인가에 대한 이런 그 판단의 준거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이들의 가치관 형성이라든가 또 이 도덕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이 칭찬이 자녀의 학업 성취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교육학적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이런 점 때문에 이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에게 있어서 칭찬이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칭찬이 좋다고 해서 모든 칭찬은 효과적인 것은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칭찬이 좀 더 우리가 제대로 된 칭찬이란 뭔가, 좀 더 칭찬이 보다 효과를 발휘하려면 어떻게 칭찬을 해야 되는가? 지난 시간에 개별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일관성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란 동일한 행동에 대해서 동일한 칭찬을 해주고, 또 칭찬받는 내용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칭찬하는 강도에 있어서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동일한 행동에 대해서 어떨 때는 칭찬이 주어지고 또 어떨 때는 꾸중이 주어진다거나, 또 누구에게는 칭찬을 해주고 또 누구에게는 이렇게 벌을 준다거나 꾸중을 한다거나, 또 칭찬의 강도가 강해졌다 약해졌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때마다 달라지게 되면 자녀의 입장에서는 혼란을 느끼게 되죠. 또 우리 부모님들이 그 부모님의 어떤 기분에 따라서 자녀를 칭찬하고 꾸중하는데 꾸중을 하고 이렇게 심한 변덕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녀의 유사한 행동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내가 대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칭찬이 일관되게 주어질 때, 요런 행동에 대해서 칭찬이 뒤따르는구나 라고 느껴져야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떨 때는 막 칭찬을 해주다가 어떨 때는 그냥 별로 무시한다거나 못 본 척 한다거나, 그러면 아이는 이런 행동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혼란을 느끼게 마련이죠. 그래서 일관성 있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이 타이밍의 원리는, 칭찬의 효과는 이 칭찬받는 내용과 이 칭찬 사이의 어떤 간격 또는 시간 지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가능하다면 칭찬은 칭찬할 만한 어떤 내용이나 어떤 칭찬받을 만한 어떤 행동이 발생했을 때, 그 발생한 시점 직후에 칭찬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이 자녀의 특성에 따라서도 칭찬의 시기를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좀 자신감이 부족하고 뭔가 미성숙한 그런 아이에게는, 또 이렇게 좀 열등아에게는, 또 부진아에게는 아이가 뭔가 칭찬받을 만한 어떤 행동이나 특성을 보였을 때 즉각적인 보상을 해주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성숙한 아이일수록, 또 학업이 우수한 아이일수록 이런 아이들에게는 보상을 늦게 주는 것이, 우리가 지연 보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그 즉각적인 만족이 아니라 좀 지연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 욕구 만족 지연 능력도 아이의 성장 발달에서는 이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의 이제 특성이나 능력을 좀 고려해서 이 칭찬의 시기를 이제 달리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이 학습 과정에 있어서 학습할 그 초기 부분에서는 칭찬을 아낌없이 주는 것이 좋고요. 질책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학습이 끝났을 때, 학습의 그 뒷부분에서 질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리고 산발적인 칭찬보다는 좀 규칙적인 칭찬이, 그리고 규칙적인 또 칭찬보다는 일정 시간 멈추었다가 그 후에 계속해서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그러죠. 이걸 행동주의 심리학 용어로 얘기하면 간헐적 강화, 간헐적 보상이라고 하는 거죠. 칭찬할 때마다 계속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은 건너뛰고 줘도 그 효과의 힘은 발휘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헤어질 때 건네는 칭찬의 말 한마디가 훨씬 더 아이에게 여운을 주고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자녀가 학교 가는 시간, 자, 학교 잘 다녀와 그러면서 아이고 오늘은 옷을 참 멋지게 입었네, 오늘따라 네 표정이 참 밝으니까 엄마도 참 기분이 좋네, 뭔가 아이의 어떤 그 좋은 점을 포착해서 그런 것을 칭찬해 주게 되면 아이가 학교 가는 발걸음도 가볍게 되고 그 학교 생활이 즐거워질 수가 있는 거죠. 또 아이가 어떤 여행이나 캠핑을 가는, 조금 장시간 부모와 헤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 여행이나 캠핑을 떠날 그 시점에 잘 갔다 오라고 하면서
그 너의 그런 씩씩한 모습이 좋다거나 또 이런 네가 말한 것처럼 이런 생활을 통해서 네가 독립심을 발달시키고 자립심을 발달시키고 또 호연지기를 길러올 수 있는 좋은 그 기회가 되는데 네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참 여행, 캠핑을 떠난다는 것이 참 부모로서 너무너무 기쁘단 말이죠. 그런 말을 주는 것이 아이가 여행이나 캠핑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거기서 어떤 좋은 것을 좀 배우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인드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진정성의 원리. 어떤 진정성이 담기지 않은 칭찬은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뭔가 진지하고 순수하며 진정 어린 마음으로 칭찬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 진정성의 원리예요. 이 진정성에는 이 세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온 정성을 쏟아서 상대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성실성. 두 번째는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내면의 느낌과 외부 표현을 일치시키는 일치성. 또 예를 들면 엄마 마음속으로 전혀 기쁘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기쁜 척 한다거나 뭐 저런 걸 가지고 뭘 대단하다고 저래? 마음속으로는 그러면서도 행동으로는 잘했어 막 칭찬한다거나 이게 마음에 없는 소리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일치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특히 로저스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주의 상담의 대표적 인물인 칼 로저스가 상담자가 갖춰야 할 조건 중에 하나가 이 일치성. 일치성이라는 말을 달리 얘기하면 뭐 위에서 얘기하는 이 성실성도 이렇게 포함하고 있고 넓게 보면 진지성이라는 개념인데요. 하여튼 진지성 속에는 이런 그 일치성. 또 하나는 상대방에 대해서 상호 신뢰감을 갖는 이런 신뢰성. 이런 성실성과 일치성과 이 신뢰성을 갖고 칭찬을 해주는 것이 이게 진정성이 있는 칭찬이다.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고 있지만 마음에 없는 소리 하고 있다. 괜히 나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다. 그러면 물론 꾸중받는 것보다 낫긴 하지만 그래도 별로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진심 어린 칭찬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구체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 칭찬의 내용을 좀 구체화시켜주는 것이 좋다. 자, 그러기 위해서 칭찬을 할 때는 평가적인 칭찬을 하기보다는 뭔가 좀 묘사적이고 해설적인 칭찬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넌 머리가 좋구나. 넌 참 착해. 예쁘다. 이런 것은 평가적인 칭찬이거든요. 이런 말보다는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구나. 아이고 신번을 참 잘했네. 숙제를 잘 해왔군. 그렇지? 얘가 칭찬받을 만한 그 내용을 좀 구체화시켜서 얘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특히 이제 저학년 아동들의 경우에는 왜 내가 칭찬받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되도록 하려면 구체화시켜서 칭찬을 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묘사적이고 해설적인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이 칭찬받을 만한 이유와 그 근거를 드러내어주는 칭찬이 묘사적이고 해설적인 칭찬이에요. 그래서 이 칭찬의 내용을 이제 구체화하려면 칭찬받는 상대를 잘 관찰해서 정확하게 읽어내는 그런 노력이 그런 어떤 민감성이 필요해요. 칭찬할 만한 가치가 있는 행동이 얘가 했는지 드러낼 필요가 있는 좋은 특성은 어떤 것이고 얘가 그런 특성을 잘 드러내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아주 민감성 있게 예민하게 잘 그 포착을 해야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서 있는 그대로 좀 이렇게 묘사적이고 해설적으로 칭찬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는 거고요. 자, 창의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칭찬거리는 칭찬하는 사람이 찾아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더러 어떤 학부모는 이렇게 얘기해요. 칭찬이 좋은 건 알겠는데요. 칭찬을 자꾸 많이 해주라고 하는데요. 칭찬할 게 있어야 칭찬하죠. 뭔가 잘해야 칭찬을 하죠. 매일 못된 짓만 하고
못된 특성만 나타내 보이는데 그런 걸 칭찬해 줄 수는 없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창의성의 원리에 비춰보면요. 우리 부모님들의 어떤 생각과 의식을, 즉 마인드를 좀 바꿔야 돼요. 자, 이 칭찬, 이렇게 바람직한 행동, 좋은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또 상황과 장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전교에서 성적 1등 했다. 공부를 잘했죠. 어떻게 보면 잘한 거죠. 아, 얘 너 1등 했다고. 그래서 막 칭찬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상담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야, 제가 저 1등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학업 스트레스를 받았겠구나. 부모의 어떤 간섭과 요구가 심했겠구나. 이렇게 좋은 성적을 보이기는 하고는 있지만 마음의 상처가 있겠구나. 더 좋은 성적, 부모님들이 더 잘하라고 그런 요구와 기대에 못 이겨서 혹시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전교에서 성적 1등을 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졌을까. 이 상담자의 상담을 전공하는 상담자의 눈에는 그게 상당히 걱정거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참 잘생겼다. 잘생긴 외모가 사람에 따라서는 느끼한 외모로 보일 수도 있죠. 잘생겼다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저의 성격의 장점. 어디서 저의 성격의 장점을 얘기해 보려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다정다감하다. 다정다감해 보이지 않으세요? 네. 또 남을 잘 배려한다. 저는 막 자기 주장을 하고 막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가능하면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참 노력을 해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상담의 용어로 얘기하면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이게 저의 장점이에요. 타인을 잘 배려해 주는 게 좋아요, 나빠요? 그게 저의 장점이에요. 또 저의 성격의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간과 약속을 잘 지킨다. 저는 시간과 약속을 잘 지켜요. 어떤 천재지변이 없는 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시간과 약속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들이 시간과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 좋아요? 싫어요? 자녀가 시간과 약속을 안 지키면 엄마로서 아빠로서 기분이 어때요? 화가 나죠. 저는 시간과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이게 저의 장점이에요. 또 한 가지 장점을 얘기하자면 깔끔한 성격의 소유자다. 전 참 깔끔해요. 제 연구실이나 혹은 저의 집의 서재를 전 다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요. 가끔씩 이 냉장고를 열어보면서요. 더러운 제가 냉장고 청소도 해요. 가지런하게. 여러분들 자녀들이 막 방을 이것저것 막 늘어놓으면 좋아요, 싫어요? 뭘 갖고 놀았으면 나중에 잘 정리정돈하기를 원하잖아요. 야, 방이 이게 뭐냐? 이게 돼지 우리 깐이지. 저렇게 늘어놓기만 하고 치울 줄은 모르니 이런 실갱이를 자녀가 많이 벌리잖아요. 그럼 자녀가 자기 방을 잘 정리정돈하는 게 좋아요? 그냥 막 늘어놓는 게 좋아요? 네, 저는 정리정돈을 잘해요. 그게 저의 장점이에요. 근데 이 장점이 거꾸로 보면, 반대 시각에서 보면 단점이 될 수 있어요. 되게 다정다감하고 또 이렇게 타인을 잘 배려하는 사람들이 성격적으로 보면 우유부단해요. 이렇게 노 해야 될 때 딱 노라고 얘기를 못 해요. 또 시간과 약속을 잘 지키고요. 아주 정리정돈을 잘 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또 반대 시각에서 보면, 좀 부정적으로 보면은 좀 고리타분해요. 좀 보수적이에요. 융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같은 사안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하고 자살을 선택해요. 근데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은 이럴 때일수록 내가 더 억적같이
열심히 살아야지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살자가 돼요. 내 힘들다 거꾸로 읽어보세요. 예, 다들 힘내가 돼요. 내 힘들면 다른 사람도 힘든 거예요. 아, 나 힘들어서 못해. 그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럴 때일수록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짜증내지 말고 콧노래 부르면서 하라는 말이 있듯이 어차피 해야 될 일이면 신나게 하는 게 일의 능률이나 성취 면에서 훨씬 효과적이에요. 뭐 나 하기 싫으면 다른 사람들 하기 싫으라 할 텐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봉사하지 뭐. 그런 마음으로 하면 동료를 위해서 내가 봉사도 했고 또 그런 일을 즐겁게 했기 때문에 일의 어떤 결과도 좋게 나오고 이게 오히려 본인의 삶에 도움이 되죠.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잘한 행동과 좋은 특성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칭찬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칭찬의 내용은 칭찬하는 사람의 안목에 의해서 창조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창의성의 원리예요. 그래서 자녀의 숨어있는 가능성을 찾아내거나 자녀의 특성이나 행동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이 우리 부모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어른들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 고집을 세운다. 이걸 좀 또 다르게 보면 아, 얘는 뭔가 권위에 쉽게 물러서지 않고 자기 주장이 철저한 아이구나. 이렇게 보면 긍정적인 거죠. 또 친구들을 무시하고 잘난 척한다. 이거는 아, 뭔가 이 아이가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참 간절하구나. 너는 이렇게 친구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잘난 척하니? 이렇게 꾸중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그렇게 다르게 보면 좀 생각을 바꿔보면은 아, 너는 참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참 간절하구나.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건 참 좋은 일이지.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에게는 그게 칭찬이 되고 큰 힘과 용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머리는 좋은 놈이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해? 이것도 또 뒤집어서 보면 공부를 안 하고도 성적을 그 정도 유지하니 넌 참 대단한 아이구나.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면 칭찬할 거리가 많이 있는 거예요. 가끔 제가 이제 우리 교육대학을 졸업한 졸업생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요. 교수님, 우리 반에요. 아, 얘가 주의가 산만하고요. 잠시도 제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요. 부담스럽게 막 교실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요. 아, 걔 때문에 죽겠어요. 아무리 주의를 주고 야단을 쳐도 그때 잠시지. 응? 아무래도 제 ADHD 아동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은 그 아이의 그런 행동을 나쁘게 보고 계시는군요. 나쁘게 보다 보니까 자꾸 아이에게 질책을 하고, 그죠? 꾸중을 하고, 뭘 못하게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런 아이는 더 반발심에 의해서 그런 행동을 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너는 애가 이렇게 주의가 산만하니? 너는 애가 이렇게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꾸 왔다 갔다 부산스럽게 그러니?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아, 너는 다방면에 흥미가 많구나. 그래서 여기도 끼웃, 저기도 끼웃 하는구나. 참 너는 여러 방면에 흥미가 참 많은 아이구나. 야, 그 많은 흥미를 어느 한 곳에 내가 탁 집중하면 야, 너 큰일 낼 애다. 뭔가 대단한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시선을 바라봐 주게 되면요. 그걸 일관성 있게 교사가 그런 눈으로 아이를 바라봐주고 그렇게 훈육을 하면 아이가 알게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선생님이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행동 개선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할 거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거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꿔서 찾아보면 칭찬거리는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창의성의 원리를 잘 발휘해야 우리가 좋은 칭찬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칭찬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칭찬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언어적 칭찬도 있고 비언어적 칭찬도 있고 어떤
선물을 준다거나 이런 그 어떤 보상, 강화물을 이제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언어적인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의 좋은 특성과 함께 또 잘한 행동이 무엇인지 가능한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나 글로 표현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언어적으로 칭찬할 때는 장하게 늘어놓기보다는 짧고 간결하면서도 칭찬하는 사람의 애정이 담겨 있는 그런 언어적 칭찬이 좋다고 그래요. 때로는 이 자녀의 특성과 행동이 부모에게 그 미친 영향을 표현해 줄 수도 있어요.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서, 네가 그렇게 정말로 전략하고 아껴 쓰는 걸 보면서, 아, 엄마도 살림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걸 깨달았어. 그런 걸 깨닫게 해준 우리 영춘이가, 우리 순이가 참 고마워. 이런 언어적인 칭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적 칭찬에는 나를 주어로 기술하는 칭찬이 있고요. you, 너를 주어로 칭찬하는 말이 있을 수 있어요. 나를 주어로 해서 기술하는 칭찬은 자녀의 어떤 존재나 행위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칭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너와 같이 있으면 엄마도 기분이 참 좋아. 네가 이번에 열심히 도와줘서 엄마에게 참 큰 도움이 되었어 하는 것이 해당되겠고요. 너를 주어로 기술하는 말은 자녀의 존재나 행위를 직접 칭찬하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은 숙제를 아주 잘했네. 참 마음씨가 곱구나 하는 거. 근데 이제 반대로 꾸중을 할 때는요. 유 메시지보다는 아이 메시지. 유 메시지는 가급적 안 쓰는 게 좋아요. 이건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자,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짧은 언어적 칭찬의 말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철수가 심부름을 해주니까 참 좋구나. 와, 방 청소를 얼마나 잘했는지 방이 아니라 궁전에 들어온 것 같은데 엄마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아주 좋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구나 라든가 네가 엄마 딸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라든가 네가 웃는 것을 보면 아빠도 너무너무 즐겁고 힘이 생겨 그런 거. 그래서 이 칭찬은 장하게 늘어놓으면요 나중에는 이게 칭찬하는 건지 나를 비웃는 것인지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그 애정이 담긴 표현이 참 좋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애정이 담긴 부모의 말은 이게 평범한 것일지라 하더라도 이 자녀를 격려하고 또 기분을 밝게 하는 그런 그 효과가 있어요. 또 이 언어적인 칭찬은 다른 자녀들 앞에서 또는 공개된 자리에서 칭찬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근데 이제 반대로 꾸중은 공개적으로 하는 거, 남 앞에서 하는 것은 금물이에요. 칭찬은 공개적으로, 꾸중은 비공개적으로, 사적으로, 비밀스럽게 하라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칭찬을 하면서 이 꼬리말을 다는 경우가 더러 있죠. 이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래, 영어는 공부는 잘하는데 앞으로 운동도 공부만큼 잘했으면 좋겠어. 이런 사족을 달거나 조건을 다는 것은 아이가 칭찬받으면서도 그 칭찬의 효과가 반감돼 버려요. 그래서 꼬리말을 다는 것은 좋지 않다 하는 거고요. 자, 칭찬에는 이런 그 언어적 칭찬만 있는 게 아니라 비언어적 칭찬도 있다. 자, 웃으면서 잘했다고 고개를 끄덕인다거나 악수나 어깨를 두드리는 이런 그 몸집처럼 칭찬은 신체적인 접촉,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거나 어깨를 두드린다거나 살짝 손을 잡아준다거나 그죠? 또 가볍게 안아준다거나 어깨 동무를 한다거나 볼에 뽀뽀해 준다거나 미소 지어준다거나 눈 맞춤을 한다거나 엄지 손가락을 치켜서 잘했어 최고야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굉장히 비언어적인 칭찬으로서 칭찬의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적인
칭찬과 더불어 비언어적인 칭찬이 가미될수록 칭찬의 효과는 배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이제 반대로 꾸중. 자녀가 항상 올바르게 행동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불가피 꾸중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꾸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꾸지람의 높임말이다. 높임말로 아랫사람의 잘못을 꾸짖음 또는 그 말을 꾸중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그 뭔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꾸중을 하게 되는데 그럼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했을 때. 그죠? 또 뭔가 아이가 바람직한 기준에 도달하는 행동을 하지 못했을 때. 아이의 행동이 어떤 요구하는 어떤 바람직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이런 행동이 잘못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 꾸짖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꾸짖으려면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뭔가 모종의 감정이 생긴 거예요. 아예 그런 나쁜 행동에 대해서 분노가 치솟는다거나 이것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일 부모의 하나는 감정이 섞이지 않은 채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점잖게 지적한다면 이것은 꾸중이 아니라 타이름이고 충고고 또는 그 조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중과 우리가 이렇게 타이름, 조언하고는 조금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꾸중하는 사람 입장에서 모종의 부정적인 감정이 이제 생기게 마련인데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잘 건전한 형태로 잘 승화시켜서 이제 꾸짖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감정 조절이 굉장히 이제 필요한 거죠. 자, 뒤에 가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럼 꾸중을 왜 우리가 하는가? 이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제재하고 이것을 보다 바람직한 행동으로 바꾸기 위한 거죠. 우리가 자녀를 꾸중하고 벌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 목적은 징계하기 위해서요. 너 이런 나쁜 행동을 했으니까 오늘부터 용돈 없어. 한 달간 용돈 없어. 너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이제 일주일간 화장실 청소야. 하고 이렇게 이제 징계성의 꾸중, 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방지할 목적으로 꾸중이나 벌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걸 꾸짖는다는 것은 너 앞으로 또 그런 행동을 하면 또 혼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또 제3자로 하여금 형이 저런 행동을 하니까 엄마한테 혼나더라. 그럼 동생 입장에서는 나도 저런 행동을 하면 혼날 거 아니냐 말이지. 그러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런 행동을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가져요. 그래서 방지할 목적으로 우리가 꾸중이나 벌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징계하고 방지하기 위한 목적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좀 교육적이지가 못해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꾸중을 하고 벌을 한다는 것은 좀 더 교육적으로 꾸중하고 벌을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이가 그런 잘못된 행동이 아닌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행동, 즉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고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바꾸기 위해서 꾸중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꾸중이 나쁜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소개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꾸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소개의 목적이 달성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꾸중을 참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꾸중해야 되느냐? 자, 칭찬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꾸중에도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째, 진정성의 원리예요. 자녀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진지하고 순수하며 진정 어린 마음으로 꾸중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엄마가 이렇게 나를 꾸중하는 것은 아빠가 나를 이렇게 꾸중하는 것은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 진심이 담겨져야 돼. 하풀이로 나를 혼내킨단 말이죠. 내가 미워서 나를 이렇게
꾸중한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게 하는 것이 이 진정성의 원리예요. 이 꾸중의 강도가 아무리 심해도 그것이 정말로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이가 알아차리게 되면 꾸중에 대한 반발심만 생기게 되고 또 이 꾸중이 효과를 발휘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꾸중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정말 내가 걱정이 돼서 저렇게 나를 꾸중하는 거다라고 하는 진정성이 느껴지도록 해야 되고요. 이 진정성이 없는 꾸중은 자칫 부모의 하풀이, 또 모진 처벌, 가학적인 분풀이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상당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꾸중을 할 때는 이런 점을 상당히 유의해야 된다는 거죠. 자, 꾸중의 두 번째 원리는 인격 존중의 원리예요. 꾸중을 할 때는 이 상대의 인격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인격을 존중하는 꾸중이란 뭐냐? 인신공격을 하지 않는 거죠. 즉, 이 아이가 잘못된 행동, 나쁜 행동 그 자체만을 나무라야지 아이가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 아이의 어떤 인성이나 또 그 아이의 어떤 특성과 연결시켜서 아이를 꾸짖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뭘 하다가 컵을 깼어요.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컵을 깼어. 좀 주의 좀 하지. 그러니까 주의를 못해서 얘가 컵을 깼다 이거예요. 그러면 컵을 깬 행동, 또 주의하지 못해서 깬 행동, 그 자체만을 나무래야지. 얘가 컵을 깼다고 해서 이 싸가지 없는 놈,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 얼마가 아끼는 컵인데, 너는 왜 이렇게 성격이 덤벙덤벙 되냐?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자존심에 손상을 입기 때문에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훈육은, 그런 꾸중은 아무리 부모가 좋은 목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꾸중을 할 때는 꾸중 자체가 사실은 자녀에게 반발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여기다가 나의 인격을 무시하듯이 얘기하게 되면은 결국은 아이는 정말 자기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기보다는 부모가 나를 정말 미워서 혼내킨단 말이죠. 오히려 그런 부모님이 야속하단 말이지. 그래서 오히려 꾸중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심이 생기고 그래서 더러 가출을 하는 그런 아동 청소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 인격을 존중하는 꾸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꾸중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비교해서 그것도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비교해서 너 못났다, 너 잘못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아이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힐 수가 있고요. 열등감을 갖게 할 수가 있고 또 그 상대 아이에 대해서 어떤 질투와 적개심을 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아이의 우정을 손상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꾸중하는 것은 인격을 무시하는 꾸중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또 인격을 우리가 존중하는 꾸중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의 어떤 개성을, 즉 성격이라든가 어떤 외모라든가 또 아이의 어떤 버릇이나 말투나 취미나 호기심 이런 것을 꾸짖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잘 바뀌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잘못된 행동 그 자체만을 이제 나무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거고, 또 꾸중은 비밀스럽게 사적으로 꾸중을 하는 것이 좋다. 칭찬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긴 하지만 이 꾸중은 공개적으로 하는 칭찬은 결국은 인식, 모욕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반발심만 커진다. 저는 아들, 딸, 남매를 두고 있는데요. 뭐 저희 집 아이들이 이제 다 커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아들, 딸이 이제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큰 아이를 야단칠 경우가 생길 때, 아이가 집에서 뭔가 잘못했을 때, 저는 웬만하면 동생 앞에서 야단치지 않았어요. 조용히 불러내서, 조용히, 영훈아 아빠랑 산책 나갈까?
아빠는 공원에 갈까? 데리고 나와요. 산책하면서. 또 놀이터에 그네에 앉아서 너 아까 그 엄마한테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아빠가 네 동생이 있어서 거기서 아무 말 안 했는데 그건 아니지. 그거는 잘못된 거야. 그러면 아이는 지적을 받으면서도 동생이 있어서 얘기 안 했지만 이 말이 나를 배려해주고 있구나. 나를 배려해주면서 혼내키고 있구나 하고 듣기 때문에 그 혼내킴이 그런 꾸중에 대한 데서 그 저항력이 떨어지는 거죠. 크게 저항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이 꾸중은 비밀스럽게 하는 것이 좋다.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꾸중하는 것은 아이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수가 있고요. 또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는커녕 이 부모에 대한 어떤 반발심, 적개심만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꾸중은 사적으로 비밀스럽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거고요. 개별화의 원리, 칭찬의 원리와 마찬가지예요. 아이 개개인의 특성에 알맞게 이제 제시되어야 하는데 부모의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꾸중을 듣는 아이의 특성이나 기분 상태에 맞지 않는 꾸중을 하게 되면 바람직한 효과를 얻어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이의 학습 능력이나 학업 성취 수준에 따라서 꾸중의 효과가 다르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수아에게는 칭찬보다는 질책이, 또 열등아에게는 질책보다는 칭찬이 효과적이다 하는 말이 있고요. 또 학업 성적이 높은 집단일수록 질책의 효과가 좋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참고하면서 우리가 꾸중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자, 적합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꾸중할 행동에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어서 꾸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꾸중의 대상이 애매하지 않고 분명해야 좋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억울하게 꾸중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이 입장에서 나는 억울하게 지금 꾸중받고 있단 말이지. 내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말이지. 동생이 먼저 잘못했는데 말이지. 왜 나만 이렇게 야단치는가 말이지. 그러면은 꾸중하는 사람에 대한 원망감만 생기죠. 그래서 꾸중하기 전에 먼저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아이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서 들어보면서 아이의 그때 그 심정, 그 마음을 읽어주면서 공감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 그 배경이 뭔가, 원인이 뭔가, 얘가 그 당시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만 잘못된 행동이 뭔가, 그 대안이 되는 행동이 뭔가 이런 것을 잘 짚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꾸중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꾸중하는 이유, 즉 왜, 무엇 때문에 꾸중을 하는 것인지 이게 아이 수준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꾸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나중에 부모의 꾸중이 잘못됐다, 부모의 오해에서 생겼다, 내가 이게 공사를 분명하게 또는 아주 공정하게 내가 이게 꾸중을 하지 못한 거다. 아이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이 판명이 되면 지체 없이 아이에게 사과하는 것이 부모의 올바른 태도다 하는 거예요. 자, 타이밍의 원리는 꾸중할 일이 발생하면 시간을 연기하지 말고 즉석에서 바로 꾸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것 때문에 혼나는구나, 이것 때문에 지적받고 있구나. 뭔가 잘못된 행동을 알 수가 있는데 아이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그때는 아무 말 얘기 안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시간이 경과되는 사이에 아이의 여러 가지 행동이나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뭘 혼내키는 것인지 아이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꾸중은 뭔가 잘못했을 때 그 직후에 하는 것이 이제 적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중의 내용은 철저하게 지금 여기에서의 잘못된 행동에 초점을 두고 해야 된다. 그냥 그때는 얘기 안 해놨던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의 잘못된 행동을 막 들춰내서 막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때요? 남편이나 아내가 그때 얘기하지 말이지. 왜 그때 얘기 안 하고 지금 와서 과거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나에 대해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구나.
그러면 그러는 아내는, 남편은 어떤가? 그러는 너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자, 일관성의 원리. 예. 그러니까 아이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꾸중을 질 때는 엄마와 아빠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경우에 대개 아이들 훈육 문제로 이 부모들 간에 그 조금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를 대하는 방식하고 엄마 아빠가 아들을 대하는 방식이 다를 때에 이런 일관성이 없다거나, 또 엄마 아빠의 그 자녀에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엄마는 야단치는데 아빠는 야단치지 않고 그걸 감싼다거나, 이렇게 일관성이 없게 되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족 구성원 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자라고 뭔가 어떤 합의를 도출해내고, 그래서 일관되게 꾸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거고요. 꾸중은 간결하고 짧을수록 좋아요. 이 꾸중하는 말이 길고 복잡해지면 짜증스러워져요. 아이고, 또 저놈의 잔소리. 잔소리로 치부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꾸중은 아이 입장에서 알아듣기 쉽게 좀 명확하고 구체적이면서 아주 간결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다. 너는 얘가 왜 그러니? 말도 잘 안 듣고 시키는 일도 안 하고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도대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잖아. 이러면 얘가 지금 뭐 때문에 혼나는 것인지, 뭘 꾸중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죠. 철수야, 너 숙제 아직도 하지 않았구나. 그러면 내가 숙제 안 했단 말이지. 숙제를 그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안 한 거. 이게 이제 뭐가 자기가 잘못된 것인지가 드러나잖아요. 또 꾸중을 할 때는 한 번에 한 가지씩만 꾸중하는 것이 좋다. 이 한꺼번에 여러 가지 꾸중을 하다 보면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할지 혼란스럽고 또 자칫 화풀이로 끝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꾸중을 할 때는 한 번에 한 가지씩 꾸중만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거고요. 또 뭔가 아이의 사소한 일을 막 침소봉대해서 장하게 꾸중하는 일은 이렇게 삼가해야 됩니다. 친구와 다툼을 하다가 싸움을 한 아이에게, 야, 이 깡패 같은 놈아, 너 왜 친구를 때리고 그러냐? 아주 죽여버리지 그랬어? 이런 거는 아이고, 친구가 다투다 싸울 수도 있는 거죠. 그만 이 일을 막 침소봉대해서 뭐 어떻게 막 장하게 얘기하면 이런 그 꾸중은 역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간결하게 꾸중을 하는 것이 좋고, 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꾸중을 할 때는 꾸중하는 사람의 어떤 감정이 개입되기 마련이에요. 뭔가 화가 나고 어떤 분노가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그래서 자녀를 야단치게 되는데, 이때 그 감정을 폭발시키면 앞에서 얘기한 꾸중의 본래의 그 소기 목적인 어떤 그 징계 방지 차원이 아닌 개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게 냉정하게 꾸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감정 조절의 원칙이에요. 이 감정을 실은 꾸중은 자칫 화풀이로 변질될 수도 있고요. 또 지나치게 강렬한 감정 표현은 이것이 아이를 압도함으로써 오히려 아이에게 공포심을 유발해서 정신위생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감정이 지나쳐서 또 감정이 크게 일어나서 이런 감정에 대한 그 컨트롤이 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좀 잠시 시간을 두고 마음을 가라앉히도록 한 다음에 이제 아이를 상대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안 제시의 원리예요. 뭔가 잘못된 행동을 이것이 잘못됐다. 왜? 그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지적을 하되, 이런 지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것이 대안 제시의 원리예요. 이런 대안을 제시할 때는 뭐뭐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렇게 하라 하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떠들지 마.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마, 떠들지 마 이 말보다는 조용히 해. 동생 때리지 마 이거보다는 동생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말로 해봐. 졸지 마라.
나가서 세수하고 오너라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러면 저항감이 훨씬 적어져요. 그래서 뭐뭐 하지 말라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그 반대되는 것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에게 뭐뭐 하지 마 이 말보다는 엄마는 아빠는 우리 영순이가 이래 해줬으면 참 좋겠어. 이게 부모가 원하는 바를 제시해줘야 얘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자, 끝으로 이 초등학교 저학년 지도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책임감과 사회성을 길러주는 거예요. 이 책임감과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의 그 역할 균형이 아주 중요해요. 요즘 이렇게 보면 가정에서 엄마의 힘이 강해요. 그래서 엄마가 악역을 도맡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엄마가 악역을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엄마의 역할이 있고 아빠의 역할이 있는데 오늘날에서 아빠의 역할이 상당히 줄어들고 엄마의 역할이 커져요. 또 엄마 입장에서 할 얘기가 있어요. 남편이 바빠서요. 남편이 요즘 교육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남편이 워낙 꼼꼼하지 못해서 남편이 해야 할 아버지의 역할을 엄마가 대신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항변을 해요. 이런 현실 때문에 엄마가 악역을 맡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이럴수록 아이가 자라게 되면 저학년 때는 고분하게 엄마의 그런 말을 듣지만 이 성장해 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반항하게 되고요. 또 엄마의 권위를 무시하게 되고 엄마의 엄포와 위협이 너무 그게 못에 배어 있기 때문에 덜 위협적인 것으로 아이에게는 그 지각이 되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엄부자모, 엄격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엄마의 역할 못지않게 자녀의 책임감과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늘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사회성입니다. 아이들의 학교 생활에 있어서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의 학교 생활 적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또래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또래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지식교육 못지않게 교과 학습에 대한 못지않게 또래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으면서 사회성을 길러주는데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단지 사회성을 길러야 된다고 해서 각 상황별로 이런 상황일 때 어떤 행동을 자녀가 보여야 되는지 그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해 놓고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부모가 함께 어떤 역할을 해가면서 그 연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또 우리가 원만한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고 상대와 잘 상대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지나치게 폭발시킨다거나 어떤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거나 하게 되면 이 친구들로부터 그게 밉상이 돼버리죠. 그럼 그런 아이는 안 놀려고 하죠. 그래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설정해서 아이가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키워서 사회성을 가지는 아이들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아이가 또래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으면서 학교 생활 적응에도 필요하고 또 이런 그 사회성을 가진 아이가 즉 SQ가 높은 아이가 결과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엮어 나가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건대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는 학습이 그렇게 중요한 시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이 돼서 평생 학습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초등학교 저학년에게는 이런 책임감과 사회성을 길러주는 것이 얘가 훗날 학업을 잘 성취할 수 있는 큰 밑거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과에 대한 학업을 잘 성취해 나가도록 하는 것, 물론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아이들의 책임감과 사회성을 길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